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제2과목 상권 분석을 담당하게 된 조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권 분석 과목 들어오게 되면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상권 분석?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유통관리사라는 것은 우리가 유통이 어떻게 관리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유통을 관리하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능이 어떻게 미치는지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권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상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점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권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지가 그 기능을 미치는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권이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써보죠.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수도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역을 미치는 여기다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게 표현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수도를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철을 만들거나 전철이 뚫리거나 교통이 이제 새로운 이제 교통이 뚫리게 되면 그 범위가 넓어져서 최근에는 이제 일일 생활권이라는 것도 있죠. 하루 동안 이제 수도권 내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물론 이게 거시적으로 굉장히 큰 영역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건이라는 말이 다르게도 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상권이란 것은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들, 점포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역. 그래서 이런 것을 상권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떤 판매가 안 되고 이랬을 때 마케팅적인 측면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내가 문제가 뭐지? 라고 판단해 가면서 그 마케팅 방식은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류를 따르거나 변동하거나 이게 되게 쉽겠죠. 문제는 상권입니다. 상권이란 건요, 한번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상권 분석과 동시에 입지 분석도 하죠. 입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위치하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위치 가지고 힘이라고 한다면 상권이란 거는 우리가 점포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게 미치는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점적인 범위에서 상권은 그 범위라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함부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다 점포를 마련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죠. 내 경험상 여기가 맞아. 내 감이 여기를 따르고 있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몇몇의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은 그러한 경험이나 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하기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상권 분석과는 다른 다양한 이론들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고안되고 자료들도 공개가 돼 있죠. 사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상권 분석이 끝나 있어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낼 때 다 고려를 합니다. 주변 상권의 분석 내지는 주변 지점과의 관계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인구 밀도, 인구 유동 인구라든지 다양한 것을 분석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괜찮은 지역인지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무엇을 개업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쪽에서 이 근처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 운영된 데가 근처에 어디가 있고 이런 지점이 추천드린다. 근데 이 지점 같은 경우는 A 지역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C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 상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것들을.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검색 엔진에다 검색해 보면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분석을 해 보면요. 거기서 이제 상권 정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유동인구가 얼마고 주변 근린 지역에 어떤 게 있고 점포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상권 분석하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 가게가 먼저가 아니고 위치가 먼저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점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판매하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게를 만들고 싶고 그럼 그 가게의 규모도 있겠죠. 어떤 물건을 파는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다닙니다. 지역을 다녀서 근처에 어떤 것들이 찾게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 조사가 되겠죠. 이러한 것은 매우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맞섰을 때 기존에 잘 되는 데가 있으면 그걸 뭐 인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가 잘 되는 데가 인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거기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덥석 우리가 눈에 보기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막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상권 분석 없이 들어갔다가 그 시간상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매출이 급감하거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포가 가진 상권 내지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한 번 결정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통관리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 소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상권 분석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권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이 분석이라는 의미 이렇습니다. 이 상권이란 개념을 알고 이러한 상권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단점, 조사 방식, 다양한 인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파헤치면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갖추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할 것인을 모든 걸 다루는 영역. 그게 바로 우리의 상권 분석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 상권 분석 과목,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해서 판단하는 걸 설명을 하죠. 시험에 있어서 상권 분석 파트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렵다 쉽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 좀 애매한 과목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실제 문제 유형들을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약간씩은 지문의 난이도도 좀 길어지고 약간 좀 어렵게 바뀌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서 했었겠죠.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흐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찾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이렇습니다. 상권 분석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유형들, 분류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빈출되는 거 위주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것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책에 있는 것을 체크하는 방식대로 가는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주요한 내용도 설명하되 부수적으로 이론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까지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를 하시면 아마 고득점 맞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 상권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상권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상권 분석을 한다. 우리가 A라는 것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A가 무엇인지부터 메타적인 접근부터 필요하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권은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한 점포 또는 점포 집단이 고객을 유효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입니다.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 범위라는 것도 나와 있죠. 입지라는 단어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후의 마지막에 입지와 상권에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위치 그 자체죠. 점이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입지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목이 좋은데 라고 하는 게 뭐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위치 그 자체를 얘기하고 제가 이 위치에서 어떤 판매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그 자체, 넓이 그 자체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이게 바로 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게는 미시적으로 점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넓게 보게 되면 이 점포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개를 끌어들이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는 내가 지금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범위 자체도 해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강남역 일대라고 해보죠. 강남역 일대에 어떤 점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역에 보면 뉴욕제가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뭐 타워레코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하나가 됐습니다. 홍대 가까운 KFC 아직도 모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 KFC가 상징하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KFC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처음 출발해 다른 곳 가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선 입지적으로 매우 좋죠. 그렇기 때문에 KFC도 진짜 홍대에서 만나자 그래 그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진짜 멀리서도 찾아와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죠. 상권적인 면에 있어서 그 미치는 기능 범위가 매우 넓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KFC 그 자체가 맛이 다르기 때문에도 있죠. 그 제품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상권에서 팔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구경 때문에 갔는데 국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제전자센터. 여기서는 뭐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나 게임기 같은 거를 실제 새 거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 발매된 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중고 거래가 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전국에서 온 게임 즐기는 사람들이 컨솔 게임이죠. 컨솔 게임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새로 나온 제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게 되면서 그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격이 더 비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자체도 저렴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흡입 위험도 강하고요. 모든 제품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원하는 걸 대부분 다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소비자 간의 거래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컴퓨터로 가보면은 왜 용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용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살았던 데가 강동구였기 때문에 강동구에 가게 되면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 강변 터미널에 가보면 그 강변 테크노 마트죠. 예, 테크노 마트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상권이 죽었는데 어렸을 때는 굳이 용산까지 간더라도 거기서 컴퓨터 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구매할 수 있었고 가면 진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이 다 모여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각 입지에 대해서 바뀌면서 이제 뭐 이마트 같은 일렉트로닉 마트라 그러면서 형성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상권이 이제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유통이 활발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대한 상거래 마케팅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큰 데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인터넷적인 면으로 나가게 되면 정보 쪽으로 보고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와 그 상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점포가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은 굉장히 맛집이야. 맛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되게 멀리서 찾아오죠.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찍었던 막 그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그 골목은 사실은 1차 상권, 굉장히 좁은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거기서도 장사가 안 됐던 지역이야. 근데 TV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전국에서 찾아와서 막 인증을 남기고 먹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상권이 엄청나게 확대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을 탔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의 범위가 보여주는 아주 적시적인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그 제품이 맛있기도 하고 또는 신기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것도 있죠. 갑자기 그냥 황량한 지역에다가 식당을 차려서 별로 장사가 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생깁니다.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도 있겠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경기도 지역에 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가평이나 이쪽으로 내가 그 하천 주변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서 엄청 막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식당들 보면은 입지적으로 이제 주변에 어떤 이런 게 있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통로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있는 도로를 안 쓰니까 갑자기 상권이 확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도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근접성이나 이런 면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물론 그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떤 이제 상품이라는 면에서 차별성으로 전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여기는 맛이 달라라든지 다른 곳과 여기의 제품은 달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라는 것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상권 분석은 그래서 단순히 위치적인 면만, 범위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의 성격까지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전부 다 이제 모든 게 될 텐데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분류와 구분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적시돼서 나왔으니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맨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건 공간적 범위입니다. 점, 위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입지라고 부르고요. 차후에 보도록 하고 상권은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게 있으면 요 미치는 범위 전체에 대해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굉장히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여기는 무엇을 전문으로 해? 예, 여기선 사람이 찾아오는 게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상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권이란 거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점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의 거주 범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점포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한 사람이 올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파트 상가가 있겠죠. 그래서 상가 안에 식당이 있을 거예요. 상가 안에 식당이 있고 그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노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식당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선택할까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아파트에서 쉽게 찾아오지만 문제는 아파트 단지라는 어떤 약간은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먹어야 되죠.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자동차가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이동이 편안한 곳이라면 개방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왠지 단지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상권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냥 단지 안에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생필품을 파는 곳이라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필품 같은 건 그 안에 있는 게 맞겠죠. 바깥까지 아파트 단지 밖에까지 나와서 사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권을 분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점포의 위치를 함부로 선정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주하는 범위고 세 번째, 특정 지역에 위치한 점포의 집단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게 많았죠.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게 밀집해 있었던 애. 예를 들어 그 신당동 하게 되면 떡볶이 골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거기면 정말로 길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좌우에 전부 다 떡볶이 집이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된 데가 있었어요. 마봉님 할머니 집이라고 아직까지 있을 텐데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 집은 항상 미어 터졌어요. 근데 그 집에 가는데 줄을 서니까 주변에도 이렇게 갔었던 거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봉리 할머니 집은 그 점포 그 자체가 있는 상권이 형성됐다면 나머지 집들은 그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라는 상징적 존재, 그 주변 지역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원조집을 가려고 하겠지만 그중에서는 그냥 뭐 여기 와서 다 비슷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의정부란 데 가보면 부대찌개집 있잖아요. 예, 부대찌개가 유명한 데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보면 다 원조라고 써붙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몇 번 가봤을 때 그 원조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맛있어서 이래서 이 상권 점포에 효과라는 게 있구나. 왠지 그 지역에 가서 먹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포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상권의 개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공간적 범위 또는 유효소의 분포 공간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고객들이 거주 범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여기서 유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계산해서 상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마케팅의 공간적 범위, 내가 지금 어디까지 마케팅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 전단지 돌리잖아요. 그럼 전단지를 돌릴 때 이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와 굉장히 근접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황상 이제 뭐 코로나 시대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은 멀리까지도 이제 전단지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 이제는 배달 상권, 배달로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까지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직접 찾아와서 먹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마케팅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효소의 분포 공간 또는 마케팅의 공간적 범위 없이 상권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이 상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구에 있는 유동인구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거주인구를 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이런 유동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도 판단해야죠? 구매력도 판단해야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야. 잘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저가액의 박리담회식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유동인구, 인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권 분석이 되겠죠. 한편으로 굉장히 럭셔리한 그 명품 샵을 만드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 살지 못하는 서민형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 역시 상권 분석이 제대로 안 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판촉 활동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변 지역의 인구들을 분석하는 것도 상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경우는 생활권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다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활권의 개념이 있다면 상권은 이거에 비해서 뭐에 가깝냐면 이거보다는 일종의 판매권이란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권 분석은 실제로 누가 하냐면 판매자 입장에서 보통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내가 이제 판매하는 성향 자체가 소매 입지인지 아니면은 도매 상권인지 이것도 분석하게 돼서 도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넓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사 한번 가봤을 때 슈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소매상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도 있겠지만 도매라고 해서 굉장히 물건을 크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가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식자재 마트라고 붙어있는 데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먹을 것을 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약간 대규모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상권 입지상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한적한 데 있더라도 주차가 용이하고 넓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게 이 판매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매 입지를 하느냐 도매 입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그 성격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소매권이냐 도매권이냐라는 거에서 차이에 대해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거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매권의 입장에서 어떻게 있어야 돼? 조금 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한다면 도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걸어서 물건을 사는 경우보다는 차량을 통해서 운반하는 어떤 도구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이 좋고 여기에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렇고요. 자, 상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생활 필수품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상권이 좁은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필수품을 상대한다. 뭐 동네 슈퍼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상권이 크기가 당연히 작아지겠죠. 작아지기도 하고 전문 상품을 다룬다. 예를 들어 뭐 카메라를 다룬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게임기 콘솔 게임이라든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는 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는 산업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룬다라고 한다면 상권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매우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상권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나왔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의 성격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결론을 내보죠. 결국에 보면은 이 상권이란 것은 이 공간적 범위도 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냐, 시간상으로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시간적 범위로도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서 가까운 데서 감안하는 데서 실제 여기서 우리는 매출액의 규모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죠. 상권인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얼마나 우리 쪽을 자주 찾아올 것이냐, 이 내전 빈도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위치에 어디에 있었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것을 이제 상권 구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상권의 구매력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러한 구매력이 무엇에서 결정되고 결국 이 구매력에 따라 우리는 상권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 개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봅니다. 상권의 구분이죠. 상권을 구분할 때 거래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매입건과 판매건이죠. 매입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매 입장이라고 한다면 판매건은 판매하려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상권은 이 판매건에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입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적합한 분석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본다면 판매건은 좀 더 센시티브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기로 하고요. 판매권은 다시 뭐로 바뀐다? 도매상권이죠. 도매상권이나 소매상권으로 분류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도매상권의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 상권이 매우 커져야 된다. 이러한 범위 자체가 확장되게 되죠. 반대로 소매상권 같은 경우는 이 범위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긴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면적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도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거래량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죠. 거래량 같은 경우도 도매상권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한다면 소매상은 낮게 되는 경우도 하죠. 양쪽에서 이걸 다 즐기는 경우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코스트코라고 하죠. 이 박스형 그 전문 매장들 가보시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소매로도 구입하게 되는데 막상 갔을 때 부담을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구매량이 기본적으로 양이 엄청 많아.
양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한 번 살 때 이게 양이 크다 보니 집에 와서 소화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살 때 막 이렇게 박스를 2개씩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도매적으로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의 상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 소매 상권의 분류는 상품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품의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자, 우리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인상자파 소매 상권은 상품의 전에 따른데 값이 싼 것이라고 생각해 보죠. 가격이 저렴한 것. 값이 싼 상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1인당 상품에 대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슈퍼가는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권이 매우 작을 수가 있습니다. 값이 비싼 상품, 자동차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번 거래할 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거래할 때 시작 할부로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더 싸게 조금이라도 발품을 팔아서라도 싸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싼 상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권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달라지고 수요 빈도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값이 싼 상품 예를 들어 우리가 음료수를 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주 마실 수 있죠. 자동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에 살 때 뭐 오늘 이거 샀고 내일 이거 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빈도가 낮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상권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비싼 상품의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고급품이라고도 분류를 하고요. 그렇죠? 전문품이라고도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상권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경우 이러한 상권이 낮지만 당연히 여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건 빈도가 낮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전통시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통시장 하면 느낌이 어때요? 북적북적 되는 사람들, 그치? 가까워다 자동차도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장하면 물건값이 어때요? 저렴하죠. 물론 뭐 저렴하지 않다 이게 상대적인 원인들의 느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과 전통시장을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차이점은 그 북적대는 느낌에 대해서 저렴한 상품을 흥정하고 이렇게 사기 때문에 위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빈도가 낮지만 한 번 살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상권에 대해서 위다, 아래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범위의 크기, 상권의 범위에 대한 얘기죠. 범위 자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바로 이 범위가 결정될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에 대해서 도소매에서 나오지만 범위 자체를 내는데 무엇이 상권의 범위를 결정하냐.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겠죠.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점퍼의 크기의 사이즈가 어떠냐에서 판단하기도 할 겁니다. 점퍼의 크기가 커요. 그럼 당연히 범위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정의관계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면은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도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점포가 매우 작으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처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을 가는 것과 대형 마트를 가는 것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집 앞에 대형 마트가 있으면 가기도 하지만 또 이것도 입구에서 들어가는 근접성이 다릅니다. 음료수 하나 사려고 대형마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문을 통과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걸 또 물건을 찾아가지고 계산대에서 기다렸다가 그걸 사고 나오는 그 느낌. 근데 음료수는 금방금방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100원, 200원을 더 내더라도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사서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가정에서 뭔가 요리를 하고 손님을 치러야 된다.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슈퍼에서 막 사고 이렇게 쟁여놓기엔 좀 그렇죠. 좀 더 이제 신선할 수도 있고 가격 대비 이제 좀 더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무더기를 사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점포의 크기가 큰 데 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 취급품의 종류죠. 아까 얘기했대로 취급품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당연히 가격이 비싸거나 저렴할 경우 취급품의 종류가 많다 적다도 있을 겁니다. 취급품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많은데 라고 한다는 것은 다양한 상품을 많이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이 넓어질 수 있고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급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슈퍼는 정말 다양한 물건을 팔죠.
다양한 물건을 파는데 대부분의 성격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상품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 상품이 자주 쓰는 게 아니다. 사용 빈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권의 범위는 크게 잡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업 집적도라고 있죠.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의 상업 집적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를 만들어 봅시다. 팥빙수 가게를 해보죠. 갑자기 팥빙수가 떠올랐어요. 팥빙수 가게를 한라산 중턱에다 만들어 봅시다. 사람들 신기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날씨가 더울 때 먹지만은 한번 생각해보면 한라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팥빙수 먹으러 거기까지 찾아오는 것은 힘들겠죠. 신기해서 한 번씩 들린다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상업 지정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스놉 효과처럼 정말 독특하게 기억에 남으려고 한 번 정도 가는 거? 갑자기 뭐가 떠올라냐면 왜 옛날에 무한도전인가 거기 마라도 짜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마라도는 관광객들이 많은 거긴 하지만 짜장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든 시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특화돼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상권 분석적인 면에 있어서는 마라도라는 짜장면은 조금 애매한 거긴 하겠죠. 그러니 지역적으로 이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으로 상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르는 게 더 맞았겠지만 뭐 지금은 유명해졌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업 집정도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이런 예시를 들어보죠. 신촌 앞에 식당하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뭐 부평에 있는 삼산동 이 아파트 단지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른 음식을 팔아야 되겠죠.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쉽게 그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신촌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유흥, 놀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대상으로 한 상권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이제 다른 상품들을 만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니 상업 지정도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편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대요. 어디든지 금방 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겁니다. 편의성이 높게 되면 당연히 그 범위 자체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속초라는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속초에서 갔었을 때 항상 어디에 멈추냐면 그 속초 중심, 모든 버스가 왔을 때 그 중심에는 속초 이마트고요. 거기로 다 가는 거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방문했을 때 항상 이게 모든 버스 여기서 출발하구나. 그러니까 길을 헤매더라도 그때는 막 제가 검색이 잘 안 됐을 핸드폰이나 이게 잘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버스를 이제 보고 아름아름 와서 찾아야 돼 어렸던 시절이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속초 중앙시장, 속초 이마트라 그래서 모든 버스가 가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멀리 있는 사람도 어차피 이쪽을 다 통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 칼국수 집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칼국수란 상품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네들은 이 교통 범위라는 그 이점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의 상권을 활용하고 있었던 그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권의 범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고요. 도시 내의 각종 물자의 상권은 그 도시 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범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를 많이 써봤겠지만 이걸 딱 했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배달비가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나와. 또 왜 그럴까?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 사실은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판매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는 물류 비용에 대해서 물건값이 더 뭐 비싼 경우는 그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배달 음식이 예전에는 없었다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 음식이 막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 뉴욕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 그러한 상권에 대한 분석이나 배달 에이리어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생각 없이 시켰다가 가격이 10,000원인데 배달비가 25,000원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서비스를 감안하고 대답해 준 거 맞게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어플이 이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구매력 닫는 범위가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이 되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게 데이터를 통해 설정한 경우도 있고 판매하는 사람의 전략에 따라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상권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상권의 범위라는 거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또 이제 물건 사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중고나라라는 것도 있죠.
근데 증권하나 가지고 있는 건 전국에서 이렇게 는 택배를 하고 자기 지역을 찾기로 했지만 자기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나왔죠. 앱이 나왔죠. 당근마켓.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자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뭐 이게 뭐 설정을 바꾸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말 발품 팔아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저렴하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기용품 할 때 그걸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상권의 범위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판매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상품에게 닿을 수 있는 그 범위 자체를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한 상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권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생각하자면 이러한 상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결정하게 되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매 경영에서 가장 기초 사항입니다. 가장 기초라는 거는 상권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권 분석을 하는 데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수많은 고려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문가, 부동산 쪽 얘기도 듣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변 점포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업종 업태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하고 어떤 업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방식은 달라진다. 상권 분석할 때 이런 것도 있죠. 재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을까? 서비스를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서비스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 키즈 카페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키즈 카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작을 경우는 주변 사람들 쉽게 걸을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커지고 시설을 확장하게 된다면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다면 손잡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소비재에서 가까운 데서 위치해야 되는 거죠. 즉 업종 업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상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3번, 상품 구성이 가격대 설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당연히 A급 상권이 있을 거예요. B급 상권이 있을 거예요. 좋은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권에는 그만큼 권리금이 있고 그만큼 가격이 비싸게 될 겁니다. 얼마 전 뉴스나 이렇게 떴지만 하림각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중국집이었고 막 굉장히 막 정직이 유명인사 얘기했지만 이런 하림각이라는 중국집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게 환경적 영향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어떤 상권에 대해서 이전의 상권에서 많이 이용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죠. 상권은 그래서 지금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격대 설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상권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받는 가격보다 낮게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다는 동적적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좀 얄밉기는 하겠지만 그런 데가 어디 있냐면은 예를 들어 군대 앞에 같은 데 몇 군데 이제 상점이 별로 없는 데 같은 경우 사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멀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남긴다는 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입지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번째, 구매력 추정과 매출력 설정, 판촉 활동 범위 결정 자료. 어디까지 우리가 판촉 활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나를 살 수 있는 내 물건을 구입하고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 설정 범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학교 앞 상권이 있죠. 학교마다 다 다르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다르죠. 대학교 상권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거 몇 시까지 영업도 가능하고 늦게까지 가능해도 먹을 수 있다면 초등학교 상권은 초등학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과학교가 운영되고 이 시간까지를 고려하고 얘네들의 구매력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입인구의 특성이 키포인트죠.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CBD, 도심에다가 이걸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와서 금방 먹고 갈 수 있는 걸 하게 되겠죠. 그러니 오랫동안 넌듯이 앉아서 먹고 있는 상품들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 패스트푸드나 짧게 먹고 테이크아웃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주변 환경에 있는 이제 느긋하게 시간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주부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짧게 먹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의 상권을 고려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유입인구, 들어왔다 나갔다는 유동인구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기본적으로 상권의 개요와 상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문제 출제는 당연히 지금 오늘 한 거에서 반드시 하나는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상권의 구분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상권 구분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조사 영역이든 어디나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그 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해서 필요한 것만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노트하신 것도 괜찮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상권의 특징, 실제로 이 상권의 특징이란 건 눈앞에 보이는 가장 명백한 차이들이죠. 어떤 특징들의 차이가 있는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입지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